자, 갈게요. 1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얘가 제법 잘 나와요, 이 파트에서. 근데 어렵진 않아요. 타당성 분석은요, 5단계로 구분하거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5단계로 구분하면 이렇게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시 타투, 지시시 타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지시시 타투, 지시시와 타투로 구분하는데 지시시는 시장 분석이고 타투는 경제성 분석입니다. 둘로 구분하면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체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계라면 어느 게 먼저죠? 시장 분석이 먼저고 경제성 분석이 나중입니다. 이게 선행 분석입니다. 먼저 한다는 걸, 먼저 행한다는 걸 선행 분석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행하는 걸 후행 분석이라 합니다. 지시시 타투 그럽니다. 지시시 타투.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자가 2개 나오는데 왜 지시성 타투 안 하고 지시시 타투라 하느냐? 이게 시장성 분석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2글자가 먼저입니다. 3글자가 나중이고. 지시시에서 시장 분석이 가운데 있습니다. 2글자가. 작은 놈이 가운데 있고 큰 놈 있습니다. 지시시 타투. 지역 경제 분석이 뭔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보면 글자가 똑같은 게 있네요.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 이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 이건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 넓은 의미의 타당성 분석, 좁은 의미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할 때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 그냥 넓은 의미야. 어떤 때만 좁은 의미냐? 1번 지역경제 분석, 2번 시장 분석, 3번 시장성 분석. 고를 땐 좁은 의미예요. 뭐하고 같이 썼을 때? 시장성 분석과 같이 나올 때. 그때는 좁은 의미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장 분석 이렇게 말하면 다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때는 좁은 의미로 타당성 분석이지만 그냥 아무런 말 없이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냥 나오면 그냥 넓은 의미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분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발업자 갑돌이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에서 좀 더 좋게 그냥 강남구라고 합시다. 강남구에서 오피스텔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남구를 분석해야지. 그럼 강남구에 뭘 분석하는데? 강남구의 인구, 고용 상태, 소득 수준, 교통 이런 걸 분석했다 합시다. 강남구의 인구, 고용, 소득, 교통 등을 분석하는 것, 이게 뭐냐면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길 강남구의 인구나 강남구의 고용 상태나 교통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나 이거는 오피스텔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죠.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상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게 뭐라?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게 지시 타투에서 지입니다. 지가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 강남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예를 들면 봐요. 강남구의 인구, 강남구의 고용 상태, 강남구의 사람들의 소득 수준, 교통 이런 것들은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다음 2번째. 이번에는요.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이니까 강남구의 오피스텔의 수요와 공급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지금 강남구의 강남구의 오피스텔은 얼마만큼 되는지를 죄다 조사하고 강남구에, 그리고 오피스텔의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개발 사업 하는데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고, 공급이 많으면 불리하니까 개발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야 됩니다. 특정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3번째는 시장성 분석입니다. 여러분, 시장과 시장성은 달라요. 시장성이 뭔가?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부동산이 앞으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이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럼 오피스텔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었다면 그 오피스텔, 개발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매매나 임대 가능성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뭐라? 그게 시장성이에요. 걔가 시장에 나오면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흡술 분석이에요.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뭔데? 흡수율 분석을 흡수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흡수율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자, 지난 1년간 따져봤어요. 지난 1년간 강남구에 공급된 오피스텔이 100채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100채 중에서 100채가 공급됐는데 몇 채나 매매나 임대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매매나 임대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흡수야. 그럼 흡수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소비. 그럼 여러분 봐요. 문장을 이렇게 줘봐. 그리고 이게 무슨 분석, 이게 뭐 1번부터 쭉 있다고 쳐. 1번 무슨 분석, 2번 무슨 분석 쭉 해봐요. 그랬으면 누가 봐도 이러니까 힌트가 되잖아, 얘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안 내요. 그럼 흡수와 똑같은 말, 다른 말로 소비. 이 글자를 소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못 알아봐. 흡수라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따라서 내용을 딱 보셔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의 비율로 매매나 임대 혹은 소비되었나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 그게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의 내용으로 가면 흡수율이 뭐냐? 지난 한 해 동안 강남구에 100채의 오피스텔이 공급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매매나 임대된 게 90채면 시장의 흡수율이 90%. 매매나 임대된 게 95채면 시장 흡수율은 95%. 매매나 임대가 100% 다 됐다면 시장 흡수율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의 비율로 매매나 임대됐나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흡수된 비율. 그 흡수된 비율이 흡수율이에요. 흡수는 매매나 임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비. 그 다음에 흡수 시간은 여러분 시장에 100채가 공급됐어요. 근데 100채 전체 다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 6개월이면 흡수 시간은 6개월, 1년이면 흡수 시간은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시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의 위험성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흡수 시간이 길수록 시장의 위험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위험이 작아지려면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장성은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 위험은 낮고 시장성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맞네.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의 위험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시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문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읽힌다면 내용을 아는 거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저와 같은 흡수율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이 단지 과거에 있겠냐는 거지. 아니면 현재의 만족에 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돌아오는 시험에 나는 합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흡수율 분석도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이지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흡수율 분석을 한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GCC 여기까지는요 시장 분석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돈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돈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합니다. 수익이 많으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지출이 많으면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 그게 타당성 분석입니다.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수익이 많으면 수익성이 있다. 지출이 많으면 수익성 없다.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돈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에서 돈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경제성 분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장 분석일까 경제성 분석일까 찍어봐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맞춰보세요. 총수익 경제성 분석입니다. 총비용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전부 다 경제성 분석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 찍을 때 키워드 잘 찾아봐요 이런 말들은 요거 다 찍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그게 왜 그 키워드가 그건지를 모르면 안 되지. 지금 배경 설명 다 했잖아요. 돈 얘기는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둘로 구분하면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얘가 선행 얘가 후행 분석.
5단계로 구분하면 지시시, 타투. 시가 2개인데 뭐가 먼저? 시장이 먼저, 그 다음 시장성 나중. 그래서 지시시, 타투. 이렇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2단계로 구분해 볼 때 시장 분석은 어떤 특정 개발 사업이 오피스텔 사업이 강남구에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시장 분석 단계에서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도 해봅니다. 거기다 그 건물 지을 수 있는지 물리적 제약을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만한 곳인지 연약지반은 아닌지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닌지 비용 대비해서 수익은 나오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창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큰 창을 열고 아파트 거실과 큰 창 사이의 서비스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베란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발코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베란다와 발코니와 테라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라고요? 네, 발코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란다는 뭔데? 그럼 3층에서 테라스가 있어 없어? 3층 테라스, 5층 테라스 있어 없어? 없어요. 1층 바닥에 연장된 게 테라야. 테라는 땅이에요. 1층에 있는 거예요. 그 테라스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층에서 쭉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바닥 까는 것들 보셨죠? 목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연장하는 거. 그런 게 테라스고. 그러면 이제 1층과 여기가 1층이고 여기 2층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는 1층에 위에 옥상 부분이 해당되죠. 그럼 우리 창문을 열고 여기 2층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우리 집 1층 옥상 부분 해당되는 천정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뭐야? 베란다야. 이런 게 베란다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베란다가 없지. 아파트는 보통 뭐예요? 발코니지. 자, 그럼 발코니가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 발코니가 경치가 꽤 괜찮아. 거기서 이제 딱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봐도 맞은편 아파트를 보는 데가 아닌 꽤 괜찮은 경치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바로 3m 떨어진 곳에 뭐가 올라온대? 오피스텔이 그 높이로 올라온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봐야 돼? 오피스텔 벽 바라보거나 아니면 거기 사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도 둘러야지.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 현장 가서 들러 누워야지. 반대한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면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게 뭐야? 사회적 제약이야. 다 따져봐야 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도 다 할 때 해야 돼. 시장 분석에서 개발업자가 시장 분석 단계에서 이게 하고 그 다음 돈 얘기는 본격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석에서 수립된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성이 있나 없나 평가해보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이란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자, 시장 분석 3단계가 뭐였죠? 지시시. 첫 번째 지가 뭐죠?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 시는 시장 분석. 세 번째 시는 시장성 분석. 잘한다고 사람들이 다 지시시. 그 다음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렇게 지시시 타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122쪽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발권 양도제를 TDR 여러분 이게 개발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트랜스퍼 이전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양도 가능한 개발권을 요거 하는 거예요. 양도가 이전인 겁니다. 따라서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 또는 양도 가능한 개발권에 관한 측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 이명박 정부 때 저거 도입하려고 검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저 이야기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통으로 한 문제가 다 개발권 양도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19회 때. 개발권 양도제는 뭐냐면 여러분 딱 봐도 이거 개발이 제한될 만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말해 북촌이고 석촌, 서촌 그런 데입니다. 그럼 종로 지역의 북촌이나 혹은 서촌 뭐 이런 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종로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남 지역이라 합시다. 개발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은 몇 개의 도심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네, 서울은 3개의 도심으로 돼 있습니다. 3개의 도심입니다. 도심이 3개예요. 첫 번째가 한양도성입니다. 지금도 한양도성이란 말 써요, 여러분. 두 번째가 강남권역입니다. 세 번째가 영등포 여의도권역입니다. 이렇게 3개의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부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딱 들어봐도 한양도성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종로의 북촌, 서촌 하는 지역들은 한양도성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개발하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개발하지 못해서 오는 손해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개발할 수 없는 그 용적률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자. 시장에서 이런 제도를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는 보전지역입니다. 왜 여기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느냐? 첫 번째, 문화재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면 생태계의 환경들을 보호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 상한선,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한선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여기 용적률 다 찾아 먹을 수 있지. 근데 여기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니까? 개발할 수 없대. 개발할 수 없으니까 여기와 똑같이 놓고 보면 이만큼을 개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손해가 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손해가 나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발 손실이라고 한다고요. 저 우발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용적률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서 여기는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손해를 보전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자, 여기 뭐 강남 지역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대아파트의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30층까지 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더 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더 올라가고 싶어. 50층 올릴 거예요. 50층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개발권 사오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용적률 사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이 지역의 아까 재건축 조합에서 용적률을 사면 50평 허용하는 거야. 그럼 50평까지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익을 얻었죠. 우발이익. 이 우발이익 갖고 시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을 묶어서 개발권을 사와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즉 용적률을 사와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이것에 대한 도입을 검토했던 거죠. 그렇다고 합리적이지만 왜 도입이 무산됐냐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 개발권 투기 문제가 또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보존이나 생태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여기를 보전적으로 묶습니다. 법적인 규제예요. 토지용 규제에 해당됩니다.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은 갖고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용적률만 떼어서 넘기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보상한다는 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래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보상 이런 말이 모의고사 나오면 X. 시장을 통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높여주자. 여기와 여기의 형평성 차이를 여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 자, 감 잡으셨어요? 그 다음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여기 지주 공동 사업에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위탁 방식,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다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개발업자가 다 하는 거지.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인데, 그러면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토지 소유, 누가 토지를 소유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 자금 조달 누가 할까? 토지 소유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 시공은 누가 할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은 누가 할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이익은 누가 가질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기획도 하고 직접 자기 땅 담보로 자금도 조달하고 그리고 시공과 시행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순박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멘트도 사서 벽돌도 쌓고 시멘트도 바르나요? 이게 우리 질문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방긋방긋 웃을까? 에이, 기초 강의를 안 들은 거지.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해. 근데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문가? 네,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을 맡기지. 그죠? 그럼 완성된 건축물 넘겨받고 시행사 선정해서 사업 시행까지 맡기겠지. 들어온 돈 갖고 시공사한테 공사비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주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이렇게 묶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건 내가 내 건물이야, 내가 지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진짜 내가 벽돌 쌓고 지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건축지가 되어서 지은 거야. 이런 말들이 그냥 다 뭉뚱그린 거지. 물론 내가 참여할 수도 있어. 설계도 일부 참여했고 벽돌 쌀 때 지난번에 도와준 적도 있고 뭐 그렇게 일부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나 혼자 다 지은 거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 통상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 그 다음 자금 조달,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하거나 없으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설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해서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도급 발주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요. 마케팅도 상권이 양호하고 본인이 경험이 되게 많으면 직접 해, 토지 소유자가 마케팅을. 그러나 아니면 분양 대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의 기본적인 내용들의 뜻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이익도 지가 다 가자. 그 대신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잘못하면 쫄딱 망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지주 공동사업. 자, 지주는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하는 것. 그럼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 잘 봐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땅을 대는 사람은 누굴까? 토지 소유자고, 개발의 노하우를 대는 사람은 개발업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형태, 그게 바로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자꾸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나올까? 토지 소유자와, 그렇죠, 개발업자. 그렇게 나오면 다 지주 공동사업이야. 근데 다 봐도 토지 소유자만 나오네. 그럼 자체 사업이고. 그다음 되게 불확실하잖아, 사업이요. 성공할지 안 될지. 이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서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공사비자 붙는 2개, 그리고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세분할 겁니다. 그 다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탁은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개발을. 그런데 신탁자가 나오면요,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형식적이긴 하지만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내용 설명 들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개발을 위탁해요. 근데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갔으니까 뭔가 넘어갔다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탁수익증권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수익증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얘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자가 나오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자, 짐작해 보세요. 그렇지만 잘 봐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맞춰보세요. 그렇지만 관리 신탁만큼은
소유권이 이전될 것 같다, 이전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전된다니까. 아까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유권 나오면 다 흰딱 나오면 다 넘어간다니까. 아셨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신탁자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무슨 신탁이 됐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 속아 넘어가. 여러분들이요. 그냥 막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나왔다면 잘 틀려. 그래서 몇 번 틀려보셔야 다음에 안 틀립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 다 넘어왔으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신탁회사. 신탁회사 토지 소유. 금융권으로부터 얘가 자금 조달. 신탁회사. 그 다음 건축시공. 얘가 신탁회사가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 시공을 맡겨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시행사 선정해서 사업시행해요. 그리고 들어온 돈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원금이자 갚고 금융권의 원금이자 갚고 그 다음에 시공사한테 공사비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지급하고 세금까지 재세공과금 내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법에서 얘는 맡기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니까 위탁자라 불러. 이제 더 이상 토지 소유자라 안 하고 위탁자. 그럼 얘는 맡는 사람이죠. 수탁자라 불러요. 이게 신탁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익은 얘한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익을 본인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3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받는 쪽을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얘가 이렇게 이익이 수익자에게 돌아가요.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은 그대로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탁법에서 얘는 토지 소유자는 뭐가 되고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는 뭐가 되고 수탁자가 되고 이익을 받는 자는 누가 된다? 수익자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신탁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탁자가 나오면 항상 그럽니다. 그럼 얘는 이익이 넘어갔으니까 얘는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 받아. 신탁 수수료를 받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내용을 딱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신탁 방식이야. 소유권 이전 나오면 무조건 신탁 방식이야. 그리고 이렇게 탁자가 붙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수료야. 탁이 나오면 다 수수료예요. 그럼 얘는 수수료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수수료 받았단 말이에요. 이익은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익은 얘한테 다 가. 그리고 탁자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있다고 없다고? 아시죠? 신탁은 있다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중요도 강약이 있잖아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만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짚어드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탁, 수수료, 탁, 수수료, 탁, 수수료, 탁, 수수료. 그리고 신탁이니까 탁도 위탁이 있고 신탁이 있거든. 위탁, 신탁 전부 수수료 받는데 신탁일 땐 소유권 넘어가. 이익은 다 이쪽으로 가고. 끝이야. 끝이에요. 그 얘가 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 여러분 둔촌 주공 재건축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단지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 건설회사가 맡아서 하지 않고 여러 개 건설회사들이 같이 하는 걸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잠깐만 열어보세요. 이제 검색하겠습니다. 둔촌 주공 시공사 이렇게 쳐보세요. 둔촌 주공 시공사. 그럼 이제 거기에 건설회사가 나와. 자 불러보세요. 찾으신 분. 둔촌 주공 시공사 이렇게 하면 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렇게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 몇 개라고요? 4개 회사가 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 자 그런 걸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자 뭔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그만 봐 이제 그만 봐. 끝났어. 자 절 보세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한다. 그중에 어느 한 회사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장점, 상호 기술 보완할 수 있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 책임의 편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업의 지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건 단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점은 아까 책임의 편상 나타날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경제 기반 이론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경제 기반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매번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쭉 설명하는데 설명의 시간이 어떤 내용 설명이 10분간 이루어졌다. 그 10분간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봐서 강약이 없으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뭐만 기억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포인트는 뭐고 키워드는 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첫 번째는 경제 기반 이론의 경우가 뭔지 그 뜻을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가 뭔지. 세 번째는 경제 기반 이론에서 기반 승수를 아셔야 돼. 그럼 첫 번째, 자 경제 기반 이론의 뜻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면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같이 동반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반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비기반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기반 산업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기반 산업이 성장해. 그럼 비기반 산업도 같이 성장한대. 그래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A란 지역인데 지역 경제학 교과서는 대구입니다. 그럼 여기를 대구라고 예를 듣겠습니다. 특히 대구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고향이 대구라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A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 대구 사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주로 대구 사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잘 들어보세요. 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의 X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입니다. 여기에 주력 산업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력 산업 말고 나머지 산업들은 다 비기반 산업이에요. 근데 주력 산업이 하나만 있진 않아. 한 개 지역에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편의상 하나라고 합시다. 자, 대구하면 떠오르는 산업 말해보세요. 섬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경제학 교과서에서 이게 섬유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구 사시는 분이 저한테 옛날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구에 안 사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섬유가 중국과 견주어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아마도 강의의 사례를 바꿔야 할 듯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대구 사시는 분이나 혹은 대구 고향이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대구의 섬유는 기반 산업이 맞습니다. 기반 산업을 판별할 땐 절대 중국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얘가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 제가 왜 그런가를 설명드릴 텐데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동반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대. 이게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뭐가 먼저였죠? 기반이 먼저예요. 기반에 투자하면 기반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방금 대구의 섬유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 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반 산업은 어떻게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 아냐는 거야. 자, 그걸 아는 거 기억해야 할 거 두 번째 입지 개수입니다. 이게 기반 산업 판별 지표입니다.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입지 개수. 다시 한번요. 입지 개수. 다시 한번요. 입지 개수요. 이게 기반 산업 판별 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틈틈이 기반 산업을 어떻게 판별하죠? 기반 산업 판별 지표가 뭐죠? 라고 물으면 입지 개수. 무슨 개순위 무슨 지순위 하는 것들은요. 분수입니다. 뭐라고요? 분수.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도 원료 지수도 분수였죠. 그러듯이 입지 개수도 분수입니다. 얘도 일종의 지수거든. 따라서 분수인데 얘는 분수분의 분수입니다. 분수분의 분수라도 분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알고자 하는 곳, 구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값을 어디다 쓴다 그랬죠? 분자 부분에 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수는 알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 다 분자에 씁니다. 우리 알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중요한 거 분자에 쓴다. 우리 알고 싶은 데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대구. 따라서 먼저 지역을 씁니다. 대구. 따라서 대구를 알고 싶습니다. 대구를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여기는 비교하는 걸 씁니다. 대구를 절대 중국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디와 비교하냐면 전국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전국과 비교한다. 그럼 뭘 비교하는데 우리 어떤 산업을 알고 싶은 거죠? 섬유 산업입니다. 알고 싶은 산업을 분자에 씁니다. 자, 대구입니다. 여기 전국입니다. 여기 섬유 산업을 알고 싶습니다. 섬유 산업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전체 산업과 비교합니다.
대구 지역의 선후산업의 이게 섬유산업의 비중입니다. 이게 전국의 섬유산업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의 비중을 무엇을 근거로 비중이라고 말합니까? 섬유산업의 종사자 수. 따라서 이렇게 고용자 수라고 해도 좋고요. 생산액, 섬유의 생산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요.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수 비율 분에 대구 지역 섬유산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나 또는 생산액, 전국의 섬유산업의 생산액에 대한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이 더 큽니다. 비율이. 이게 5%면 얘는 10% 이런 겁니다. 그러면요. 분자값이 크면 1보다 크다요, 작다요? 1보다 클 때는요. 그걸 기반산업이라 그럽니다. 1보다 작잖아요. 비기반산업이라 그럽니다. 1이잖아요. 전국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섬유산업의 비율은 5%라면 이를테면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의 비율이 10%라고 할 때 이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대구의 섬유산업은 기반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대구에 또 뭐가 유명하죠? 사과도 유명하죠. 대구의 사과도 유명하잖아요. 왜? 그럼 만약에 사과도 상대적으로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면 걔도 기반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산업의 한 개 지역에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셨죠? 섬유도 기반산업이 될 수 있고 사과도 기반산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곳도 기반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 말씀하신 분의 한 가지 맞는 게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기반산업을 판별할 때는 입지계수를 통해 판별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요. 기반산업 판별 지표가 뭐예요? 입지계수. 그럼 여러분은 제가 지금 강조한 게 이 공식이에요? 입지계수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초강의 때 이거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지표가 입지계수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분수에서는 중요한 거 알고 싶은 거 구하고자 하는 거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법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조바심 갖고 서두르세요. 그리고 정작 할 때 잘 못하세요. 그런 것만 잘 잡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구 지역의 섬유가 기반산업인가 알았어. 근데 제가 아까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비기반산업도 같이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전체 성장을 가져온다 그랬죠. 과연 기반산업에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을 때 대구 지역 전체 고용 증가는 얼마일까? 아니면 기반산업에 즉 섬유산업에 100억의 투자를 했을 때 대구 지역 전체의 성장은 얼마나 가져올까? 그걸 판단하는 게 경제기반 승수입니다. 경제기반 승수는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반산업의 고용인구를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경제기반 승수가 승수값이 5라고 합시다. 이게 5라고 구해졌다 합시다. 구하는 법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뒤따 쉬워요. 하여튼 5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대구 지역 전체는 몇 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까? 곱하면 돼.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만 알면 기반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간 교역도 수출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섬유를 다른 지역에 파는 건 수출이에요. 대구 지역에서 딴 물건을 사오는 건 수입이고 지역 간 교역도 수입과 수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반산업의 고용 증가가 대구 지역 전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얘만 알면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두 번째 기반 산업 판별은 뭐로 하는지 입지계수 기반 산업에 투자했더니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얼마나 가져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경제 기반 승수.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딱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부동산 관리.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까지 갑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세번